전쟁의 종말은 나치 정권의 테러 도구로 사용되었던 조직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미지는 유럽의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되어 그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상기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재판부터 분단된 독일의 정치적 논쟁에 이르기까지 SS의 이름은 맹목적인 복종, 제도화된 폭력, 그리고 계산된 효율성으로 저질러진 범죄라는 생각과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검은색 제복, 휘장 또는 퍼레이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전장에서부터 절멸 수용소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확장했던 기계의 작동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유산은 전체 사회의 재건을 조건지었습니다. 그들의 상징, 구조, 그리고 수장들에 대한 기억은 죄책감, 책임, 그리고 기억에 대한 어려운 질문의 무게 아래 성장한 세대들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러한 유형의 장치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비슷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자신들을 둘러싼 잔혹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경호원에서 권력의 힘으로 SS의 탄생. SS는 1923년에 아돌프 히틀러의 공개 행사를 보호하는 작은 경호부대로 창설되었습니다. 비록 독립적이지는 않았지만 나치당의 일부였던 돌격대 SAE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당 지도자를 회의와 집회에서 경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특히 정치적 폭력이 흔하고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기타 경쟁자들과의 충돌이 자주 발생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기능은 단순히 개인 경호였습니다. 이 작은 그룹은 1923년 11월 뮌헨 쿠데타 실패 이후 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1924년에 감옥에서 나와 당을 재조직했을 때 이 그룹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슈츠슈타펠 스추츠스타플이라는 더 공식적인 이름으로 불렸는데 이는 독일어로 보호분대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주요 임무는 히틀러를 보호하고 당 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여전히 동일했습니다. 초기의 SS는 수십만 명의 대원들을 거느린 SA에 비해 규모가 작았습니다. SS는 SA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있었고 자체적인 자율성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지도자는 율리우스 슈렉으로 히틀러의 초기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후 요제프 베르히톨트와 에르하르트 하이든과 같은 다른 지도자들이 나왔지만 SS의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당 지도자에 대한 규율과 절대적인 충성심에 중점을 두면서 SA 내에서 일종의 엘리트 부대로 기능했습니다. 1929년에 힘러가 SS의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그룹은 300명 미만의 활동적인 대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당내에서 보조적인 일원이었던 힘러는 이 작은 조직의 잠재력을 보고 고유한 내부 구조, 다른 규칙, 그리고 더 야심찬 비전을 가진 독립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SS는 단순한 감시 부대를 넘어 이념적 세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러는 대원들의 엄격한 선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는 순수한 게르만 혈통, 완벽한 건강, 그리고 당과 히틀러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을 증명할 수 있는 남성들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힘이나 전투 능력이 아니라 나치 이념이 선전하는 인종적 이상을 대표하는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발 기준은 지원자 수를 줄였지만 SS의 독점적인 분위기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힘러는 대원들을 위한 차별화된 이미지를 추진했습니다. SA가 그들의 잔인성과 무질서한 행동으로 알려진 반면 SS는 규율, 질서, 그리고 흠잡을 데 없는 외모로 두드러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명확히 정의된 휘장을 단 검은색 제복을 입었고 냉정하고 통제되며 계산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힘러는 제복이 조직의 심리적 힘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대원들의 결속력과 특별한 사명감을 강화하는 의식 맹세, 상징에 기반한 내부 문화를 장려했습니다. 여전히 SA의 총체적인 지휘 아래 있었지만 SS는 자체 사무실, 내부 규정 및 다른 지휘 계통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러는 훨씬 더 많고 폭력적이었던 SA에 직접적으로 도전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중하게 대원들을 모집하고 충성스러운 구성원들을 핵심 직책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의 세력 범위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큰 기회는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로 임명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해는 SS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힘러는 새로운 정부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그의 부하들이 주 경찰, 특히 바이에른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뮌헨에서는 그가 지역 경찰의 수장이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주의 정치 경찰을 장악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나중에 전국적으로 사용될 정보 및 억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한 명은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였는데 그는 하이드리히를 SD로 알려진 SS 정보 서비스의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당의 적, 용의자, 심지어 정권 자체의 구성원들에 대한 내부 감시 및 정보 수집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SS는 SA와 점점 더 분리되면서 내부 통제 및 정치적 억압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세력으로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결정적인 단계는 1934년 6월 소위 장검의 밤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SA와 정권의 나머지 부분 사이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에른스트 로엠의 지휘에 있던 SA는 정규군을 포함하여 정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히틀러는 자신의 부대 내에서 숙청을 명령했습니다. 그때까지 공식적으로 SA에 종속되어 있던 SS가 이 내부 정화를 실행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며칠 동안 SS는 수백 명의 SA 지도자와 다른 정권의 적들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이 행동은 SS의 직접적인 경쟁자를 제거하고 히틀러에게 별개의 신뢰할 수 있는 부대로서의 결정적인 부상을 알렸습니다. 숙청 후 SS는 SA에 의존하지 않고 총통에게 직접 응답했습니다. 힘러는 모든 독일 경찰력의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그의 권력은 배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권한으로 힘러는 경찰 구조를 SS의 지휘 아래 통합했습니다.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와 형사 경찰인 크리포는 그의 부하들이 통제하는 시스템에 통합되었습니다. 국가의 억압 기구는 더 이상 국가의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목표를 가진 정치 조직에 지배해 있는 당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SS는 히틀러의 개인적인 안전을 훨씬 뛰어넘는 기능들을 확장했습니다. 조직은 수와 기능 면에서 성장했습니다. 정권이 통합됨에 따라 SS는 구금 수용소, 검열, 감시, 내부 보안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했고 나중에는 자체 군사부대에 대한 통제권도 획득했습니다. 구성원들의 이념적 훈련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들은 나치즘의 인종적 원칙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임무를 맡은 엘리트 집단의 일부라고 교육받았습니다. 충성심은 당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로서의 히틀러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SS 간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전투 전술이나 규율뿐만 아니라 역사, 생물학, 정치교리, 인종적 충성심을 가르치는 특별 학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힘러는 인종적 순수성, 무조건적인 복종, 그리고 도덕적 의문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한 제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통치 계급을 상상했습니다. 정규군과는 달리 SS는 전통적인 규범이나 고전적인 군사구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승진, 보상, 처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동생활, 내부의식, 그리고 나머지 국가기관과 구별되는 형제애가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현대기사단이라는 개념이 정권의 목표에 맞게 변형되었지만 분위기 속에 떠돌았습니다. 1939년 전쟁이 시작될 무렵 SS는 이미 권력 속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경찰, 정보기관, 강제수용소, 국가안보를 통제했으며 육군의 일부로 전선에서 싸우지만 별도의 지휘를 받는 무장사단인 바펜 SS를 편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진적인 정당의 소규모 경호 집단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치 정권의 가장 강력하고 두려운 도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SS의 변모는 힘러의 비전, 히틀러의 지지, 그리고 핵심적인 순간에 권력을 전략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SA 숙청부터 경찰 통제, 그리고 이념적 확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는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현대 독일 역사상 유례없는 조직이었으며 제3제국 하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인리히 힘러, 모든 것을 통제했던 관료. 하인리히 힘러는 독일 남부 뮌헨에서 1890년에 태어났습니다.
가르치는 일을 했던 그의 아버지는 단호한 태도를 가졌고 규율과 학업에 매우 엄격했습니다. 더 내성적이었던 그의 어머니는 가톨릭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가정에서 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힘러는 질서정연하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을 기록하고 하루를 계획하며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스포츠나 사교 생활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그는 조국의 역사와 인종 및 고대 전통에 관한 책들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힘러는 군대에 입대하려고 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전선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그를 매우 좌절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군사 세계에 가까이 머물렀고 기술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며 국가와 인종의 순수성에 대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그 시기에 그는 전쟁 이후 일어난 일, 특히 독일의 패배와 그 후에 체결된 협정에 불만을 품고 있던 다른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923년에 힘러는 아돌프 히틀러가 이끈 뮌헨에서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중요한 지도자는 아니었지만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당의 핵심 인물들과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년 후에 그는 정식으로 국가사회주의 당에 가입했고 빠르게 지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업무를 처리했지만 곧 일을 처리하는 그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29년에 그는 당 지도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작은 부대인 SS의 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SS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위대 그룹에서 매우 엄격한 규칙, 신체 훈련, 충성 테스트, 그리고 내부 통제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했습니다. 힘러는 새로운 대원들을 신중하게 선발했으며 그가 이상적인 독일인의 모습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힘뿐만 아니라 확신, 복종, 그리고 국가의 역사와 운명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비전을 포함했습니다. SS를 이끄는 것 외에도 힘러는 다른 주요 직책들을 맡았습니다. 그는 경찰 책임자 중 한 명이 되었고 국내 감시 체계를 조직했습니다. 게슈타포, 즉 정권이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체포하며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비밀 경찰도 그의 책임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통제 시스템은 일반 법원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내려왔으며 체포를 증거로 정당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심이나 이웃의 신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30년대 동안 힘러는 계속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인종적, 사회적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는 강제 수용소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수용소들은 공산주의자와 반대자들을 구금하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여호와의 증인 및 정권이 원치 않는다고 여기는 다른 그룹들을 가두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힘러는 이 장소들을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구상한 프로젝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재교육하고 처벌하며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힘러는 단지 작전 부분에만 신경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편지, 연설,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월한 인종과 열등한 인종이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독일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해야 하는 고대적이고 순수한 전통의 계승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의 생각을 확인시켜줄 증거를 찾기 위해 역사, 고고학,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것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이론들이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농어로 사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통제하는 영토가 확장되면서 힘러의 권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특히 동부의 새로운 점령지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주, 억압, 그리고 절멸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그가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이른바 최종 해결, 즉 수백만 명의 유대계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그 범죄에 참여했지만 SS 조직을 통해 그것을 지휘한 사람은 힘러였습니다. 폴란드에서 운영되던 것과 같은 절멸 수용소들은 그가 통제하는 사무실들에 의해 조직되었습니다.
대규모 이송, 강제 이송 목록, 처형 명령 등 모든 것이 그의 손이나 그의 직속 부하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면서도 힘러는 후회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고 나라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이 마치 무겁지만 피할 수 없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증오 없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패배가 쌓여가면서 힘러는 정권의 붕괴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패배할 것이 분명해지자 그는 비밀리에 연합군과 협상하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일부를 유지하는 대가로 특정한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습니다. 히틀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배신감을 느끼고 힘러를 모든 직위에서 축출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힘러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짜 신분을 사용하여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코수염을 면도하고 다른 이름의 문서를 사용했으며 전선에서 도망치는 군인들과 섞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5월에 그는 연합군 순찰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가 누구인지 밝혀지자 그들은 그를 신문했습니다.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힘러는 입에 숨겨놓은 독약 캡슐을 사용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재판이나 선고 없이 감시해 있던 작은 건물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와 함께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나치 정권을 특징짓는 탄압, 감시 및 절멸 시스템과 영원히 연관되게 되었다. 그가 처음부터 건설했던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그의 문서 중 일부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 다른 더 개인적인 기록들은 연구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 보관되었다. 이어지는 몇 년 동안 힘러의 인물은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되었다. 그의 연설, 그의 명령, 그의 일상 습관, 그리고 심지어 그의 개인적인 기록들까지 분석되었다. 남아있는 이미지는 세심하고 통제에 집착하며 자신이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남자의 것이었다. 그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직업 군인도 아니었지만 그의 조직 방식과 정권의 이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덕분에 막대한 권력을 모을 수 있었다. 나치 국가 내부에서 SS에 멈출 수 없는 부상. 히틀러가 1933년 1월에 총리로 임명된 후 SS의 발전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SS는 국가의 공식 기구의 일부가 되었고 그 리더십, 특히 히물러는 이전에 당에 종속되어 2차적인 조직이었던 SS를 국가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자체적인 기능을 가진 자율적인 기관으로 변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SS는 기본적인 업무를 위해 여전히 SA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그 수는 5만 명 이상의 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히물러가 매우 적은 행정적 도움으로 그 구조를 이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확립한 통제와 규율의 정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에 히물러는 바이엘은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직책은 비록 지역적이었지만 그에게 인력, 사무실, 기록 보관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향력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권을 주었으며 그는 이를 활용하여 SS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신뢰하는 구성원들을 핵심 직책에 배치하고 다른 경찰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기 통제는 나중에 올 일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얼마 후 히물러는 은퇴한 해군 장교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를 그의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실업 상태였던 하이드리히는 큰 기대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곧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꼼꼼하고 야심적이며 극도로 조직적이었습니다. 그는 SS 정보국의 수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정보국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이고 두려운 구조로 통합되었습니다. SD로 알려진 이 사무실은 체제의 실제 또는 추정 적들에 대한 정보를 당 안팎에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업무는 체계적인 정치적 스파이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체제의 정치적 힘이 커지면서 SS의 기회도 증가했습니다. 1933년 2월의 국회의사당 방화 사건은 대규모 체포, 언론 폐쇄 및 노골적인 탄압을 허용하는 비상법이 통과되는 구실이 되었습니다. SA는 대규모로 사용되었지만 SS도 참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히물러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의 부하들이 더 훈련되고 더 신뢰할 수 있으며 섬세한 업무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국가기구 내에서 홍보되었습니다. 3월에는 미넨 근처 다하우의 첫 번째 강제 수용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경찰 통제에 있었지만 처음부터 SS 대원들이 운영했습니다. 이는 SS가 보호 부대일 뿐만 아니라 내부 탄압을 담당하는 세력이 될 것임을 나타내는 변화였습니다. 수용소의 초기 지휘관 중 한 명인 터도르 아이케는 엄격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는 나중에 모든 미래의 수용소에 대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아이케는 또한 수용소의 관리 및 수감만을 담당하는 SS 내 특별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 부대는 토텐코프 페르반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지부들도 설립되었습니다. 하이드리히의 SD는 정보기관으로 활동했고 일반 SS는 중군사 조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히물러는 이 모든 것을 통제했으며 야심적이었던 하이드리히가 그의 권한 아래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히물러가 정치 조직가이고 하이드리히가 기술 집행자인 이러한 조합은 효과적이고 두려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SS와 SA의 관계는 계속해서 긴장 상태였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SA는 새로운 국가 군대의 핵심이 되기를 열망했던 에른스트 로엠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는 여전히 어느 정도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전통적인 군대와 그를 갈등하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위험을 감지하고 군부를 지지하고 로엠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34년 6월에 장검의 밤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힘러와 하이드리히가 조직한 이 작전 중에 SS는 SA 고위 간부 대부분을 체포하고 처형했습니다. 이 조치는 히틀러에게 직접적으로 충성하는 세력으로서 SS의 역할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SS는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SS는 당이나 지방 당국에 응답하지 않고 오직 힘러를 통해 히틀러에게만 응답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대원 수는 계속 증가했지만 가입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힘러는 인종적 출신, 신체 상태, 가족 배경 및 이념적 시험에 대한 요구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국가사회주의의 가치를 대표하는 엘리트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발 과정에는 계보 검토와 개인 면담이 포함되었습니다. 1935년에 SS 내부에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SS 베르푸궁스트루페, SS 베르fügungsTruppe. 이는 단순한 당의 경비대가 아니라 국가의 예비대로서 기능할 무장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나중에 무장 SS와 푼 SS가 될 초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중대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했고 군사 규율로 훈련되었습니다. 수용소에 집중했던 토텐코프 페르반대, 토텐코프파벤대와 달리 이 부대는 비상 상황에 개입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동시에 SS는 민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힘러는 인구 계보 건강 및 인종 연구를 위한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SS 대원과 인종적으로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여성 간의 결혼이 장려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부대 내 출산율도 장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생물학적 정치적 기준에 따라 지배 계층을 공고히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힘러는 SS를 정권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명령으로 보았습니다. 힘러의 권력은 그가 1936년에 모든 독일 경찰의 총수로 임명되면서 증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경찰력을 SS의 구조 내부에 공식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국가기관이었지만 실제로는 힘러에게 응답했습니다. 형사경찰, 질서경찰 및 게슈타포가 재편성되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후자의 통제를 맡았고 그곳에서 수사, 체포 및 감시 작전을 조율했습니다. SS, SD 및 게슈타포의 조합은 전례 없는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해 베를린 올림픽 기간 동안 정권은 온건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일부 반유대주의적 조치들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억압적인 기계 장치가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었다. SS는 이 시기를 이용하여 내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들의 수를 늘렸다. 그 부대의 위신은 성장했다. SS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자원, 특권, 그리고 권위에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검은색 제복은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1938년경
SS는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 존재했다. 그들은 부처의 사무실을 두었고 대학의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언론을 통제했고 거의 모든 분야에 개입할 권력을 가졌다. 오스트리아 합병은 그 구조를 확장하는 데 이용되었다. 힘러는 빈의 지역 사무소를 설립했고 동일한 인종 및 억압 정책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수용소가 만들어지고 기존의 수용소들은 확장되었다. 독일에서 얻은 경험은 새로운 영토에 복제되었다. 1939년의 영토 확장은 SS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폴란드 침공은 더욱 급진적인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아인자츠 그루펜이라고 불리는 특수부대가 창설되었으며 이들은 후방 작전을 담당했다. SS와 경찰 대원들로 구성된 이 부대들은 체포, 처형 및 인종 청소를 수행했다. 전체 통제 모델은 각 점령 지역에 적용되었다. 그 시점에 SS의 여러 지부 간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알게마인의 SS는 정치적 및 이념적 조직으로 계속 기능했다. 무장 SS는 군사지부였고 SD와 게슈타포는 보안 구조로 작동했다. 모든 지부는 힘러에게 응답했고 그는 정권 내에서 핵심 인물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했다. 성장은 빨랐지만 또한 계획적이었다. SS는 개인 경호대에서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기둥 중 하나로 변모했으며 공공 및 사적 생활의 모든 수준에서 기능을 수행했다. 이미지화된 규율, SS의 휘장과 의복. SS의 복장은 사소한 문제나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 강력하고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감을 부여하려는 핵심적인 시각적 요소였습니다. 그 디자인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의 SS는 SA와 비슷한 옷을 입었지만 곧 차별화를 원했습니다. 1929년 검은색 제복이 그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숙하고 공격적이며 상징적이었습니다. 의복은 규율, 힘, 그리고 배타성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검은색 제복은 두려움과 존경과 관련된 강력한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재킷, 바지, 그리고 장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가죽 벨트와 챙이 있는 모자가 앙상블을 완성했습니다. 모제는 은색 해골 문양이 있었는데 이 상징은 이미 프로이센 군대 부대에서 사용되었지만 SS가 죽음, 결단, 그리고 극단적인 충성심과 연관된 그들만의 상징으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하켄크로이츠 위의 독수리는 모자를 장식하여 나치 정권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휘장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계급, 부대, 그리고 기능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칼라 패치였습니다. 왼쪽에는 부대 문양이, 오른쪽에는 착용자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장교들은 은색 자수를, 하급 계급은 흰색 실을 사용했습니다. 이 패치들은 말 없이도 조직 내 계층을 빠르게 식별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SS의 계급 체계는 광범위하고 상세했으며 군대를 모방했지만 자체적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칼라 패치 외에도 소매의 쉐브론과 견장은 개인의 계급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행정 기술 또는 현장 역할에 대한 특정 휘장이 있었습니다. 변형은 많았습니다. 훈련된 관찰자는 즉시 구성원이 어떤 부서에 속해 있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의복의 각 부분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직이 성장함에 따라 제복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무장부대, 무장 SS를 위해 더 기능적인 옷이 채택되었습니다. 위장복, 무거운 외투, 그리고 튼튼한 장화는 전선에서 흔해졌습니다. 이 부대들은 전투 조건을 견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디자인은 유지되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SS의 상징은 알아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공식 행사에서 입는 예복은 특별한 장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은색을 사용했습니다. 메달, 끈, 그리고 리본은 자부심을 가지고 착용되었습니다. 각 휘장에는 어디에 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청소해야 하는지,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질서에 대한 집착은 SS가 장려한 절대적인 규율의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핵심적인 측면은 하켄크로이츠가 있는 완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왼쪽 팔에 착용되었고 SS만의 전유물은 아니었지만 조직 내에서 강한 상징적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당에 대한 충성을 나타냈으며 공공행사에서 착용하는 것이 의무적이었습니다. 해골이 있는 모자와 함께
그것은 정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즉시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힘과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제복이 같지는 않았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더 나은 품질의 재료와 추가 장식으로 맞춤 제작된 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반지나 지팡이와 같은 개인적인 손길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디자인은 항상 존중되었습니다. SS의 미학은 중요한 편차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머리 스타일이나 벨트 착용 방식도 규제되었습니다. 또한 특수 제복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은 붉은 십자가가 있는 엠블럼을 달았습니다. 통신 기술자들은 자체 휘장을 사용했습니다. 군악대 음악가들조차도 소매와 어깨에 장식적인 디테일이 있는 다른 제복을 입었습니다. SS 내의 각 역할은 연관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복은 선전 도구가 되었습니다. 행진에서 완벽한 대형, 어두운 색상, 휘장의 금속 광택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시각적 장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미학은 영향을 주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복장의 규율은 질서와 권력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인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제복은 전투에서는 덜 사용되고 행정적 또는 의례적 기능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전선에서는 위장과 실용성의 필요성 때문에 제복이 적응되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상징들, 해골, 스와스티카, 패치는 항상 유지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조직의 상징이었고 나머지 군대와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독점적인 요소 중 하나는 SS 명예 반지였습니다. 특정 구성원에게 개인적인 레코그니션으로 수여되었습니다. 그것은 양각 해골과 새겨진 룬 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무적인 제복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특정 의식에서는 착용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가장 폐쇄적이고 충성스러운 서클에 속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룬 문자는 SS에 의해 그들의 상징의 일부로 채택되었습니다. 주 엠블럼을 형성하는 이중 S는 고대 게르만 룬 문자를 양식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은 휘장, 문서, 깃발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자원은 조직을 신화적인 게르만 과거와 연결시켜 민족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휘장의 그래픽 디자인에도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있었습니다. 획일성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및 시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료 부족으로 인해 품질이 낮은 천이나 약간 다른 색상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특출난 부대들이 기념 행사를 위해 특별한 옷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시각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에는 제복 사용에 대한 지시가 포함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첫날부터 갑옷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청소하고 어떻게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지 배웠습니다. 제복은 교화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질서, 계층, 그리고 복종을 내면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를 섬기고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신호였습니다. 전쟁 후 SS의 제복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검은 모자와 해골이 있는 군인들의 이미지는 정권의 억압, 폭력, 그리고 범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 옷들 중 많은 것이 파괴되거나 숨겨졌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전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적 영향은 지속됩니다. 그것은 기억에 남도록 만들어진 디자인이었고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존재하는 동안 SS는 제복을 통제, 선전, 그리고 식별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경, 두려움, 그리고 복종을 강요하도록 설계된 시각적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전쟁이 수십 년 전에 끝났지만 검은색 제복의 이미지는 여전히 20세기 가장 잘 알려진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치명적인 융합, SS와 경찰, 나치 테러에 복무하다. 독일 경찰은 역사 대부분 동안 주정부의 지방 통제하에 있었으며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비로소 보다 중앙 집권적인 지휘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민족사회주의당은 항상 경찰을 장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했고 초기에는 SA가 거리에서 경찰과 자주 충돌했다.
일단 권력을 잡자 나치 정권의 목표는 경찰 시스템의 절대적인 통제권을 장악하고 이미 내부 감시 및 탄압 기능을 수행하고 있던 SS와 통합하는 것이었다. 1933년 4월 헤르만 괴링은 독일 주들 중 가장 큰 주인 프로이센의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이 직책을 이용하여 경찰 고위 간부들을 당에 충성하는 관리들로 교체하고 비밀 경찰인 게하임 슈타츠 폴리차이, 즉 게슈타포를 창설했다. 이 부대는 루돌프 딜스에게 넘겨져 괴링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놓였다. 같은 해 힘러는 바이에른 경찰청장이 되었고 라이나르트 하이드리히의 도움을 받아 프로이센 게슈타포와 매우 유사한 정치 감시망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1934년 내내 힘러는 다른 독일 주들의 경찰 부서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성공하여 경찰 기구에 대한 SS의 권력을 점차 확대했다. 마침내 1936년 4월 힘러는 독일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직책은 그를 공식적으로 전국 모든 경찰력의 수장으로 만들었다. 이 지위는 SS의 통제를 공고히 하는 데 핵심적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힘러는 국가와 경찰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하며 라이히의 법률 시스템을 자신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경찰 구조는 두 개의 큰 부서로 재편되었다. 한편으로는 쿠르트 달루게가 이끄는 오르드능스폴리차이, 즉 질서경찰, 오포이 있었는데 이는 교통경찰, 농촌경찰, 해양경찰, 기마경찰을 포함한 정규 제복경찰 외에도 소방대와 공중방어부대를 포함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지휘하는 지허하이츠 폴리차이, 즉 보안경찰, 사이포이 있었는데 이는 게슈타포와 일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크리미널 폴리차이, 케이리포를 통합했다. 공식적인 구조와 명칭은 계속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경찰이 SS의 통제에 놓였다. 자리에 남아있던 직업 경찰관들은 당해 그리고 나중에는 SS에 가입하도록 강요받았다. 모든 경찰청장은 민족사회주의의 이상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힘러에게 극도로 충성하게 되었다. 경찰과 SS의 합병으로 조직은 사법 절차 없이 모든 정치적 저항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게슈타포는 의심스러운 시민을 체포하고 재판 없이 직접 강제 수용소로 보낼 권한을 가졌다. 이 도구는 반대자, 공산주의자, 노조원, 종교인 및 국내의 모든 비판적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데 필수적이었다. 이로써 SS는 자체 정보망, 무장병력, 재판소 및 처벌 시스템을 갖춘 국가 안의 국가를 만들었다. 1939년 힘러는 라이히 보안본부, RSHA를 최고 조정기관으로 설립했다. 이 본부는 게슈타포, 크리포, 그리고 SS의 정보기관인 SD 등 모든 보안부서를 단일 지휘체계 아래 통합했다. 하이드리히는 이 새로운 구조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으며 이는 억압기구 내에서 그의 권력을 더욱 증대시켰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SS의 통제해 있던 경찰 부대들은 점령지에서 군사 및 보안 임무에 투입되었다. 질서경찰은 점령지역을 순찰하고 강제 이주를 호송하며 특히 폴란드와 소련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탄압작전에 참여하도록 동원되었다. 이 부대들은 대량 학살, 마을 방화, 그리고 파르티잔, 유격대, 추적에 연루되었으며 나치 테러의 집행기관으로 활동했다. 게슈타포와 형사 경찰 간의 협력은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외국 방송을 듣거나 히틀러에 대한 농담을 하거나 심지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 정보원 네트워크는 방대했으며 이웃, 사무실, 공장, 그리고 종교 공동체까지 미쳤다. 많은 시민이 익명 고발의 희생자가 되어 체포와 실종으로 이어졌다. 독일에서 국민들은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SS와 게슈타포의 존재는 영구적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대중의 담론에서 신중하게 숨겨졌다. 많은 경우 체포는 밤에 아무런 설명 없이 이루어졌다. 가족들은 친척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일반 사법체계는 배제되었고 강제 수용소는 공식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이와 동시에 SS는 정치범죄 또는 인민에 대한 반역을 재판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설립했다.
폴크스게리 히츠호프와 같은 이 법원들은 어떠한 법적 보장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선전도구로 기능했다. 판결은 미리 정해졌고 재판은 처벌의 합법성에 외양을 부여하는 역할만 했다. 많은 피고인들은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심리 끝에 처형되었다.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SS 통제하의 경찰은 더욱 잔인해졌다. 유대인 게토 노동수용소 그리고 인종청소 작전에서 그들은 살인, 강제 이주,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경찰 기능과 군사 기능 간의 구별은 완전히 사라졌고 탄압은 절멸기구의 일부가 되었다. 나치 경찰 모델은 점령국의 협력 정권들에게도 본보기가 되었다. 프랑스, 노르웨이, 크로아티아 등지에서는 SS의 기술과 구조를 모방한 지역 경찰 기관이 설립되어 SS와 협력하여 유대인, 파르티잔,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했다. 나치 경찰 기구의 영향력은 이처럼 독일 국경을 훨씬 넘어 확장되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임박한 패배와 함께 많은 경찰관들은 SS와의 관계를 끊거나 범죄 가담 사실을 숨기려 했다. 일부는 파일을 파기하고 신분을 바꾸거나 나라 밖으로 도주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일부 후속 재판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나치 경찰 시스템 구성원들은 결코 재판받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전쟁 후 민간 생활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 나치 정권 하의 경찰은 수동적인 행위자나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당의 이데올로기적 목표에 봉사하며 통제와 탄압의 핵심 도구로 활동했다. SS와의 협력은 전면적이었고 테러 실행에서의 그들의 역할은 제3제국의 권력을 유지하고 가장 심각한 범죄를 수행하는 데 결정적이었다. 감금에서 절멸까지 수용소 내 SS의 권력. 집단 수용소의 기반이 히틀러가 집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몇 년 동안 이 장소들은 그 수와 기능 면에서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1933년부터 여러 지역 SS 당국은 다른 기관들과 함께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정부 비판자, 부도덕한 행위로 고발된 사람들과 같이 정권의 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투옥하기 위한 센터를 즉흥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종종 오래된 공장이나 학교가 급히 개조되어 사용되었으며 각 센터는 지역 SS, 경찰 또는 심지어 SA 인력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각 장소가 공통된 관리 없이 자체 규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구금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지휘관의 재량에 달려 있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 빈번했고 일부 사령관들은 죄수들에게 극심한 자유를 행사했습니다. 많은 학대 및 가혹 행위 사례가 보고되었고 이는 당국이 수용소의 운영을 통합하려는 시도로 이어졌습니다. 1934년에 SA 숙청 이후 하인리히 힘러는 경찰과 SS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 시점에 그는 SS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는 수용소 시스템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힘러는 터도르 아이케를 강제 수용소 사찰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아이케는 초기이자 가장 중요한 다하우 수용소를 이미 이끌었고 그곳에서 나중에 모든 다른 센터에서 복제될 운영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그의 지침서에는 경비병에 대한 특정 규칙, 엄격한 일과 명확한 처벌, 그리고 분명한 계층 구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케가 만든 시스템은 누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모호함을 제거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는 일반 사법이나 민간 교도소 시스템의 감독을 받지 않고 오직 SS에 의해서만 관리되었습니다. 죄수들은 정식 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었으며 그들의 석방은 오로지 정권의 보안 기구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이케는 또한 경비병들이 수용소 규정을 준수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책임이 있는 감시관이라는 직책을 도입했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충격적인 요소 중 하나는 수용소를 관리하기 위한 특정 SS 부대의 창설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토텐코프페르반대, 즉 해골 부대가 이 장소에서의 감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자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자체 훈련 시스템, 제복 및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배경의 흰색 해골인 그들의 상징은 정권의 가장 두려운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가 진행되면서 수용소는 즉흥적인 장소에서 나치 시스템의 영구적인 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부헨발트, 작센하우젠, 라벤스브리크와 같은 일부 수용소는 아이케가 정의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해 특별히 건설되었습니다. 시설에는 줄지어 늘어선 막사, 감시탑, 전기가 통하는 철조망, 그리고 처벌구역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강제 노동을 위한 구역도 할당되었는데 이는 죄수들의 재교육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금된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반대자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필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불황자, 알코올 중독자 및 기타 반사회적 요소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제3제국의 영토 확장에 따라 특히 유대인, 폴란드인 및 소련인을 포함한 외국인 죄수들의 물결이 밀려들었습니다. 각 그룹은 유니폼에 꿰매어진 특정 상징과 색상을 통해 분류되었고 이는 수용소 내에서 그들의 식별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수용소는 이념적, 인종적 실험이 적용되는 공간으로도 변모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SS나 사기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노동력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 의료 실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권 당국에 의해 조장된 이러한 관행은 인종적 우월성 사상을 정당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시스템은 사법기관과 병행하여 운영되었고 어떤 재판소에도 책임을 질 의무가 없었습니다. 생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외부 승인 없이 수용소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권은 이러한 수감자들이 국가 질서에 위협이 되며 그들의 구금이 예방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는 주장을 내세워 이러한 자율성을 정당화했습니다. 전쟁 중에 강제 수용소는 수가 늘어나고 새로운 기능을 채택했습니다. 일부는 수천 명의 수감자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되었고 다른 일부는 절멸 수용소로 전환되었습니다. 토텐코프 페르반데, 토텐코프하벤데 그의 인원도 증가했으며 군사적인 접근 방식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동부 전선에서 싸웠던 토텐코프, 사단과 같은 전투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감시 임무와 전투 임무의 이러한 혼합은 SS를 제3제국 생활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완전한 힘으로 여겼던 히물러의 비전을 반영했습니다. 수용소 경비병들의 훈련에는 이념적 세뇌, 신체 훈련, 그리고 훈육기법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인민의 적으로 보라고 교육받았고 연민 없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권장되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그들의 충성심과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화는 학대가 일상적인 루틴의 일부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정권이 이들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숨기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유출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해외단체, 외교관, 언론인들은 전직 수감자나 가족들로부터 증언을 얻었지만 많은 경우 그 정보는 선전으로 일축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했을 때 비로소 그곳에서 겪었던 공포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관리에서 SS의 역할은 나치 정권의 억압 시스템 내에서 핵심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감옥이 아니라 인구를 통제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하며 극단적인 이념적 비전을 적용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러한 장소를 통해 정권은 전통적인 법적 구조를 넘어 그들의 권력을 확장하여 새로운 처벌, 복종 및 배제의 모델을 강요했습니다. 갈등 기간 내내 수용소는 특히 유대인 공동체의 대규모 강제 이송을 위한 경유지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인근 기차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착했으며 이들은 나이, 성별 및 신체 상태에 따라 분리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극심한 과밀, 굶주림 및 질병으로 인해 첫 며칠조차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강제 노동에 투입되거나 절멸 장소로 보내졌습니다. 강제 수용소 사망자 수는 출처에 따라 다르지만 1933년과 1945년 사이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시설들을 거쳐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원인에는 처형, 구타, 굶주림, 질병, 고된 노동, 의료 실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수감자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꺾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생존의 실질적인 가능성은 거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부 책임자들은 기록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를 지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죄수 명단, 사진, 편지, 증언을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온전하게 남았습니다.
이 문서들은 이후 재판의 근거가 되었고 그곳에서 수용소 관리에 참여한 사람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규명하려 했습니다. 많은 SS 대원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계층 구조는 각 계층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펜, 동부의 죽음의 군대. 독일군이 1939년에 폴란드에 진입했을 때 아인자츠 그룹펜으로 알려진 특수부대 그룹이 전선 바로 뒤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점령 지역에서 그들이 보안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주로 SS 대원들과 보안 경찰 및 정보 요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실제 임무는 독일 국가의 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 지도자, 지식인, 엘리트 구성원, 성직자, 그리고 특히 유대인 인구였습니다. 선별적 살인으로 시작된 것은 빠르게 체계적인 학살로 변모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줄지어 마을과 도시 외곽의 집단 무덤에서 총살당했습니다. 폴란드 작전 초기에는 이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질서를 유지하거나 사보타주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임무가 명백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처형이 문서화되고 결과가 수량화된 상세 보고서가 베를린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급 당국에 의해 효율성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심지어 동료들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려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경험한 것은 미래에 훨씬 더 광범위한 작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1941년 6월에 소련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아인자츠 그룹펜의 역할은 엄청나게 확대되었습니다. 4개의 큰 그룹 A, B, C, D이 형성되었고 각 그룹은 군사징역의 특정 지역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군대를 따라가며 이념적 적들을 영토에서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군대가 동쪽으로 진격함에 따라 이 부대들은 즉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우 신념, 기회주의 또는 반감 때문에 유대인, 공산주의자 또는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 지역 주민들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및 소련의 다른 지역에서 작전은 묘사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력에 도달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유대인 인구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룹으로 외곽으로 끌려가 참호를 파도록 강요당한 다음 살해당했습니다. 나이와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도 젊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살로 가장 잘 알려진 장소 중 하나는 키예프 근처의 바비야르였는데 그곳에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 이틀 만에 살해당했습니다. 비록 이 규모의 유일한 장소는 아니었지만 이 부대들이 상징하는 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처형은 위에서 명령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대 내부에서도 비공식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룹 구성원들은 할당된 임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항상 공식적인 처벌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동료나 상사에게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일부 남성들은 몇 년 후 자신들이 신념 때문이 아니라 배척당하거나 지목당할까봐 두려워서 참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아무런 저항을 보이지 않은 개인들의 수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살인 외에도 이 부대들은 다른 억압적인 활동에도 관여했습니다. 그들은 추방을 감독하고 대규모 체포를 조율하며 정복된 도시들의 개토 건설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물 목록을 작성하며 기록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관료적 효율성과 무한한 잔혹성을 결합한 잘 조직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죽음의 기계는 학살 수용소가 설립되기 훨씬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으며 아인자츠 그룹펜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SS 내부에서는 물류적, 심리적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손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처형자들에게조차 정신적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부하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더 효율적이고 덜 개인적인 방법들이 탐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학살 도구로서 가스실 개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적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접촉을 줄이고 따라서 살인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SS와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아인자츠 그룹의 지도자들이 민간인에 의해 조직된 포그롬을 장려하거나 용인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자발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작전이 아니라 대중의 복수 행위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격 뒤에는 SS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으며 SS는 필요에 따라 관찰하고 지시하거나 개입했습니다. 때로는 폭력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지역단체에 무기나 지시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으로 보내진 보고서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숫자와 위치뿐만 아니라 분위기, 지역 협력 및 향후 조치에 대한 권고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고위 지휘관들에 의해 읽혀지고 꼼꼼하게 보관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작성자들은 후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행정적 냉담함으로 묘사했습니다. 학살을 지칭하기 위해 특별 작전 또는 보안 조치와 같은 비인칭적이거나 완곡한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작전을 둘러싼 비밀에도 불구하고 나치 기관 내부에는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지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부 사항을 알지는 못했지만 동쪽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소문은 정규군, 군지휘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인에게도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과 검열 기구는 SS가 질서와 정화의 힘으로 행동한다는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범죄의 진정한 범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갈등이 끝났을 때 이 부대들의 지도자들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옹호하려고 했습니다. 일부는 사라지려고 시도했고 다른 일부는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후 재판에서 아인자츠 그룹회는 홀로코스트 실행의 핵심 도구로 지목되었습니다. 여러 사령관들이 사형을 선고받았고 다른 이들은 장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들 중 상당수는 정의를 피하고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지 않고 민간 생활로 복귀했습니다. 이는 SS 유산 중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였으며 범죄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것이 수행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회는 적군 병사뿐만 아니라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프로젝트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을 적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대표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나치 체제가 세상을 자신들의 모습으로 만들고자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충동적이거나 통제 불능 상태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꼼꼼했습니다. 공포는 혼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중한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무장 친위대, 전투와 억압 사이. 무장 친위대 와픈 SS의 발전은 초기에 느렸으며 무력 충돌이 시작될 때까지는 크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전투 임무를 위한 더 많은 인력의 필요성으로 인해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원래 SS의 이 무장 부서는 특별히 훈련된 소규모 그룹으로 구성되었고 그 수는 제한적이었지만 그 구성원들은 엄격하게 선발되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잘 훈련되고 규율 잡힌 병사들에 대한 요구가 커져 더 많은 인원이 편입되었는데 일부는 초기보다 선발 기준이 덜 엄격했습니다. 무장 친위대는 정규군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정규군과 협력했습니다. 자체적인 지휘 체계, 훈련 시스템, 독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군사 전술과 이데올로기 모두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고 면에서도 정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전투원을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훈련은 강도 높은 신체 훈련, 전투 시뮬레이션, 세뇌, 그리고 엄격한 복종 및 행동 규범을 포함했습니다. 미래 무장 친위대의 핵심을 형성한 초기 그룹 중 하나는 총통을 위한 가용 부대로 번역되는 SS 베르푸궁스트루페, SS BRfügungsTruppe였습니다. 이 부대는 정치적 지휘부에 봉사했으며 처음부터 엘리트 부대로 간주되었습니다. 자체적인 기계화 부대, 포병 및 기타 자원을 보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식적으로 SS의 정치적 통제에 있었지만 평행적인 군사력으로 발전했습니다.
군사 작전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효율성으로 인정받았지만 전투에서의 잔인함과 잔혹한 행동에 연루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939년 폴란드 전역 동안 이 부대들은 강렬하게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지만 민간인과 포로에 대한 학대 행위로도 지목되었습니다. 일부 SS 부대의 행동은 다른 군 부문이 거부하거나 더 절제된 방식으로 수행했을 수도 있는 임무를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행동들은 이후 다른 전역에서도 반복될 행동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무장친위대의 성장은 완전한 사단 창설로 이어졌습니다. 1940년에는 지도자의 개인 경호부대로 시작했지만 전투 사단으로 발전한 라이프슈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 립스탄다르테 SS 아돌프 히틀러와 같은 구조화된 부대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SS 토텐코프 사단, SS 토텐코프 디비전과 SS 다스 라이히 사단, SS 디비전 단라이히과 같은 다른 부대들은 다른 SS 그룹 출신 구성원들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사단들은 프랑스, 네덜란드, 발칸반도 그리고 나중에는 동부 전선에서 활동했습니다. 토텐코프 사단은 강제 수용소의 인원, 특히 수용소 경비병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강렬하게 싸울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이례적인 잔인함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는 수많은 전쟁 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훈련은 적을 비인간화하고 질문 없이 명령을 따르도록 준비시켰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무장친위대 와ffen SS의 모집은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특징을 가진 독일인만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다양한 유럽 국가의 자원자들도 입대했습니다. 여기에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프랑스, 덴마크 출신 사람들과 나중에는 발칸반도와 코카서스 출신까지 포함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이 새로운 구성원들은 반공주의나 선전에 의해 동기부여되었으며 항상 정권의 모든 이념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독일 편에서 싸울 의지가 있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이 이끄는 외국인 부대가 창설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SS 사단이라고 불렸지만 일부는 완전한 사단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비킹 사단과 같은 일부 부대는 전투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그 구성원들은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출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장친위대 와ffen SS 구조에 통합되어 다른 더 오래된 사단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확장은 여러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구성원들이 합류하면서 초기 훈련과 규율의 기준이 많은 경우에서 낮아졌습니다. 전투원 수를 늘리려는 긴급함은 신체적, 이념적, 경험적 기준의 완화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설된 일부 부대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부 결속력은 초기 사단들보다 약했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무장친위대 와ffen SS 부대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련군에 대항하는 가장 격렬한 전역에 참여했으며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에 대한 명성은 높아졌지만 포로 처형, 대규모 보복,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탄압 조치 수행에 대한 비난도 증가했습니다. 일부 사단은 점령지에서 정권의 추정적인 적들을 종종 어떠한 절차도 없이 제거하는 소탕 작전에 직접 투입되었습니다. 무장친위대 와ffen SS는 또한 신속 대응군으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여러 시기에 전선이 붕괴되거나 정규군이 적의 진격을 막을 수 없을 때 SS 사단이 해당 지역을 보강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부대들은 많은 경우에서 더 잘 무장되어 있었고 자체 자원을 보유했으며 그들의 훈련은 불리한 조건에서 더 강한 저항력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정규군 지휘부와의 긴장도 유발했는데 정규군 지휘부는 이들 병력의 자율성을 불신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무장친위대 와ffen SS가 30개가 넘는 사단을 보유했지만 그중 상당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인력, 자원, 무기 및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대는 적절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부대들은 손실로 인해 너무 약해져서 효과적인 부대로서 거의 기능할 수 없었습니다. 젊은이, 노인 또는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구성원들의 사용이 증가했으며 이는 정권의 절망적인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단은 마지막 날까지 전투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최종 포위전 동안 무장 친위대 와픈 SS 병력은 다른 부대들과 함께 방어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많은 이들에게는 광신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그 부대 안에 있던 이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절대적인 충성이었습니다. 그 창설 이후로 장려된 이러한 태도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조차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무장 친위대 와픈 SS의 유산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구성원들은 전쟁 후에 자신들이 다른 모든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고 전투에 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문서들은 수많은 불법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조직의 이념적 성격, 지휘관들이 가졌던 정치적 역할, 그리고 다른 탄압적인 구조들과의 관계는 정권의 행동에서 이들을 분리하려는 모든 시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항복 후 많은 무장친위대 와펜 SS 구성원들이 재판을 받거나 구금되거나 수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후속 재판에서 이 조직은 범죄 조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 구성원들은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정치적 결정에 대한 통제권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계속 옹호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는데 법원은 무장친위대 와픈 SS의 구조가 탄압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SS의 몰락, 붕괴, 도주 그리고 심판. 1945년 초 몇 달 동안 독일군이 모든 전선에서 후퇴하면서 나치 체제의 붕괴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동쪽에서 진격하며 도시들을 하나씩 해방시켰고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은 서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혼란 속에서 많은 SS 부대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어떤 구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전쟁이 끝에 다다르면서 강제 수용소는 비워지고 수천 명의 포로들은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지 않기를 바라며 며칠 동안 목적지 없이 걷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행진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 질병 또는 즉석 처형으로 사망했습니다. SS에게는 증거를 없애고 수년 동안 운영해온 억압 시스템의 남은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SS 지휘관들은 상황이 기적적으로 역전될 수 있다고 믿으며 엄격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마치 자신들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했습니다. 여전히 활동 중인 수용소에서는 날마다 상황이 악화되었고 가장 광적인 장교들은 잡히면 재판을 받을까 두려워 잔혹성을 키웠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확신하며 마지막 며칠 동안에도 포로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장교들은 실제 신분을 숨기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사병이나 민간인으로 변장하여 탈영하거나 탈출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합군이 부엔발트와 베르겐벨젠 같은 첫 번째 수용소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포로들의 상태와 고통의 규모에 경악했습니다. 많은 병사들은 쌓여있는 시신,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때까지 소문처럼 들리던 범죄에 확실한 증거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SS는 그 순간 자신들의 직책을 버리고 문서를 불태우며 사람들 속으로 사라지려 했습니다. 일부는 점령된 도시나 난민들 사이에 섞여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성공했지만 오랫동안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연합군 통제의 구역이 설정되면서 수색, 신문 및 대규모 체포가 조직되었습니다. 여러 경우에 미군과 소련군은 급습 중에 SS 대원들을 체포하거나 밀고 덕분에 그들을 식별했습니다. 숨으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혈액형 문신과 특정 개인 문서들이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은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거나 범죄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요리사나 운전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SS 대원들이 생존자들에게 의해 확인되었고 생존자들은 그들의 옛 감금자들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증언은 소송을 시작하기에 충분했고 일부 SS 대원들은 특히 동부 전선에서 요약 재판 후 신속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의 전 구성원들을 체계적으로 신문하는 구금센터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이 장소들에서는 각 개인의 연루 정도가 평가되었습니다. SS에 속했던 사람들은 특별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들의 참여는 제3제국의 가장 잔인한 작전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그들이 사무실에서 일했는지 또는 행정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직에 속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그들을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수천 명이 체포되거나 기소되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포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시기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은 하인리히 힘러였습니다. 수년간 SS를 이끌고 정권의 모든 핵심 영역에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한 후 그는 동맹국들과 독자적으로 협상하려 했고 어떤 종류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재판에 직면하는 대신 힘러는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고 다른 신분을 채택하여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영국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신원이 확인되자 입안에 숨겨진 독약 캡슐로 자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가 법정에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막았고 이는 많은 생존자와 연합군 당국을 좌절시켰습니다. 다른 SS 지도자들은 그런 운이 없었습니다. 여러 명이 체포되어 전쟁 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서명된 문서, 사진, 증언, 그리고 SS의 다양한 지부의 조직, 기능 및 범죄를 상세히 기술한 기록들을 포함하여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재판 동안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상급자들을 비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층 구조와 보고서의 세부 수준은 그 반대를 입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형 또는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수천 명의 전 SS 구성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배되었습니다. 일부는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거나 지하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남아메리카, 중동,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로 도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 그룹, 정보기관 및 유대인 단체들이 협력하여 이들을 식별하고 정의 앞에 세웠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많은 경우에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동안 숨어 지내며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일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우연히 또는 늦은 고백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SS의 공식적인 종말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상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그 세기의 가장 억압적이고 무자비한 구조 중 하나의 붕괴를 나타냈습니다. 이전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던 휘장, 제복, 상징들은 법정에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명령을 내리던 사람들은 이제 수갑을 차고 판사들 앞에서 질문에 답했습니다. 수년간 침묵하거나 무시당했던 희생자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은 증폭되었고 발생한 일에 대한 집단 기억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범죄가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SS에 대한 논쟁이 수십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부문은 특정 구성원들을 분리시키려 했고 모두가 범죄에 참여한 것은 아니거나 일부는 강제로 입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기록들은 대부분이 명성, 이데올로기 또는 승진 기회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입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SS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특권과 지위를 가진 엘리트 부대로 여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들은 심지어 살인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수용소와 점령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SS의 유산은 홀로코스트에서의 핵심적인 역할, 동유럽에서의 탄압, 그리고 모든 점령지에서의 테러 부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SS는 일반적인 군사 조직이 아니라 이념적, 정치적, 범죄적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대규모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옹호했고 그 구성원들은 규율과 광신으로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SS의 종말은 단지 전쟁 단계의 끝이 아니라 세계가 그 범위와 잔혹함으로 유례없는 파괴 기계를 목격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역사적 심판과 법적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SS의 특정 구성원들의 기억을 옹호하려는 고립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서유럽에서는 일부 참전 용사 협회들이 조직되어 자신들은 다른 모든 병사들과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역사가 생존자, 정부로부터 광범위하게 비판받았는데 그들은 SS가 단순한 무장부대가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에 깊이 연루된 조직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그 책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SS의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최종 전투나 영웅적인 행위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조의 해체, 지도자들의 체포, 그리고 범죄의 공개적 폭로로 끝났습니다. 수년 동안 공포, 규율,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 이름은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행위들 중 일부와 영원히 연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가장 강경하고 무자비한 시스템조차도 무너질 수 있으며 정의는 비록 늦더라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거의 짐, SS의 역사적 무게. SS 조직의 유산은 1945년 나치, 독일의 군사적 패배로 끝나지 않았는데 그 기억은 유럽과 그 너머의 사법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기억 속에서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존재했다. 처음부터 SS 대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규모는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인정되었으며 이 재판에서 SS는 비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강요받았거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범죄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이 일반적인 정의는 수십만의 전직 대원들을 의심의 대상에 올려놓았고 그들에게 전후 독일 사회로의 재통합을 어렵게 하는 낙인을 찍었다. 국제사법 절차에서 수많은 SS 고위 장교들이 대규모 처형부터 강제 수용소 운영에 이르기까지 잔악 행위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제시되었다. 연합국이 입수한 문서와 생존자들의 증언은 조직이 지휘했던 억압기구의 규모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범위한 지부들은 대부분의 대원들이 재판을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은폐 또는 적응을 통해 민간 생활로 돌아갔음을 의미했다. 서독에서 새로운 국가는 SS 대원을 포함하여 정권과 연관된 수백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다. 연합 점령 당국이 추진한 탈라치화는 가장 깊이 연루된 사람들과 부차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행정 및 경제를 신속히 재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이는 많은 전직 대원들이 공무원을 포함한 직책에 통합될 수 있었음을 의미했지만 항상 과거의 그림자가 그들의 어깨에 드리워져 있었다. 소련에 지배해 있던 동독에서는 옛 나치 간부들, 특히 SS의 어떠한 흔적에 대해서도 강경한 노선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대우가 달랐다. 모스크바가 통제하는 법원에서 수많은 재판이 열렸고 국가선전은 SS의 전 대원들을 패배한 적의 가장 큰 상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그 지역에서도 특히 공산주의 정권에 대한 충성을 보인다면 비교적 쉽게 새로운 체제에 통합된 사람들이 있었다. SS에 대한 기억은 전후 국제 정치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 점령당했던 나라들에게 SS 부대에 의해 자행된 점령과 학살의 트라우마는 집단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에서는 SS의 이미지가 잔혹성의 예시로 사용되어 저항과 고통에 대한 국가적 서사를 강화했다. 서방에서는 SS의 언급이 광신, 억압, 반인도적 범죄의 동의어가 되었다. 문화적 영역에서 SS는 나치즘의 재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영화, 서적, 다큐멘터리에서 검은 제복과 해골의 형상은 국가사회주의 테러의 시각적 상징으로 변모했다. 조직의 도상학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자비한 억압의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제복, 약어의 이중 룬 문자, 계급은 전체주의 이념에 봉사하는 정치 군사 기구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 새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S의 유산은 이후의 논란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옛 구성원들은 전투원으로서의 자신들의 봉사를 주장하는 참전용사협회, 특히 바펜 SS와 와픈 SS와 관련하여 재조직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일부 옛 구성원들은 이를 정권의 범죄와 분리된 전통적인 군사 조직으로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대중과 정부로부터 큰 의구심을 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감시해 참전용사협회가 용인되기도 했습니다. 바펜 SS가 합법적인 무장 병력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치 범죄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많은 역사가와 법률계에는 바펜 SS가 전쟁 범죄에 연루되었고 SS의 일반적인 구조와 분리될 수 없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참전 용사들은 학살과의 연관성을 최소화하거나 부인하면서 전선에서 병사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유럽이 재건되기 시작한 50년대와 60년대의 SS 전 구성원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나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곳에서 진행된 재판은 절멸 수용소와 특수작전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대중의 관심사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나 아우슈비츠 책임자와 같은 인물들은 SS 기구가 작동하는 명확한 예시로 등장하며 전쟁이 끝난 후 여러 해가 지난 후에도 정의가 여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SS의 유산은 사법적, 정치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복종 이데올로기 그리고 현대 기관이 파괴의 도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성찰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정확한 계층 구조와 행정 구조를 가진 관료적 조직이 어떻게 절멸 기계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은 대학과 연구센터에서 지속적인 연구 주제였습니다. SS의 역사에서 얻은 교훈은 이데올로기적 군사화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의 많은 학자들은 SS를 정치적 광신주의와 조직적 규율의 결합이 전례 없는 규모의 잔악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극단적인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SS에 대한 기억은 또한 인권 논쟁과 대량 학살 및 전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국제기구 창설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조직의 지휘 아래 발생한 일의 사례는 대량 절멸 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는 계급이나 복종의 핑계에 관계없이 불처벌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SS의 유산은 사회적, 가족적 분열을 야기했습니다. 전 구성원들의 많은 자녀와 손자녀들은 테러와 관련된 성씨의 무게를 안고 자랐고 이로 인해 때때로 자신의 과거와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언론 보도와 후손들의 증언은 부모나 조부모가 정권의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음을 발견하는 것이 가져온 정서적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에 SS 유산에 대한 연구는 숨겨져 있던 새로운 문서 자료와 증언을 통합하면서 확장되었습니다. 소련 블록 붕괴 후 동유럽에서 기록 보관소가 개방되면서 특수부대의 작전과 조직에 의해 조직된 추방의 규모가 더 자세히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SS는 전체주의 정권에 봉사하는 이념적 중훈사 조직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에는 국가기구가 얼마나 빠르게 잔악 행위의 실행자로 변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로서 이후에 다른 분쟁과 집단 학살에 대한 논쟁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 유산은 또한 국가사회주의 상징과 선전에 대한 법률에도 반영되었습니다. 독일과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극단주의 이념의 미화 또는 부활을 막기 위해 SS 휘장과 상징의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나치 집단은 다른 시대에 이 도상학을 차지하려 시도했고 이는 당국이 법적 조치를 강화하도록 강요했습니다. SS에 대한 역사적 조사는 멈추지 않았으며 각 세대는 그 연구에서 권력, 이념, 그리고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이 조직은 도덕적 한계를 없애고 우월주의 이념에 몰두할 때 정치 조직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영구적인 상기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SS의 유산은 제도화된 잔혹성을 상징하며 20세기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 기구의 유산입니다. 그것은 단지 전쟁에 참여한 것뿐만 아니라 관료적 복종을 절멸의 도구로 변형시킨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 유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현대 사회에 대한 경고로 계속 기능하고 있습니다.